시민들이 마시고 싶은 물, 그 깨끗한 물, 냄새가 나지 않는 물, 그리고 취수장의 그 취수원, 그러니까 강에 녹조가 끼지 않는 그런 강에서 취수한 물,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물인 겁니다. 근데 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각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죠. 하지만 이런 수돗물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생수나 정수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훨씬 더 안전한 물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사장 염영철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강의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만약에 수돗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 마지막으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는 없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이야기니까요. 손 씻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 씻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침에 붙어서 전염이 되는,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자기 것이 못 튀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침이 자신한테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직접적으로 침이 튀거나 침이 묻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튀었던, 감염자가 튀겼던 침이 손잡이나 테이블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묻어서 얼굴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수돗물인 거죠. 수돗물로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돗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수돗물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가 아직도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최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급격하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수돗물과 관련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전염을 막는 데 있어서 수돗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측면도 한번 보시죠. 지난해 있었던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기 전까지, 또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 논의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수돗물이 뭐 대수야, 수돗물이 없으면 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붉은 수돗물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 속에서의 혼란이 훨씬 컸던 겁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단순히 마시는 물로만이 아니라 음식을 하고, 그리고 또 빨래를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수돗물이 우리 생활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없는 근대의 도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수돗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과거로도 돌아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입니다. 수돗물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죠. 로마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자칫 도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아니라 이게 수도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수원지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교각을 세워서 이렇게 물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당시에 1인당 거의 1톤의 물을 하루에 로마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 만든 이런 수도가 지금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렇게 수돗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목욕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의 건강이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융성에는, 로마의 문화적인 성숙에는 이런 위생이 바탕이 됐던 거죠. 훨씬 더 긴 건강 수명,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적 성숙,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이 강성한 로마를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과 관련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근대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엔조차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는 삶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데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돗물을 빼놓고서는 결코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고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1840년 이후 160 동안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수돗물을 맨 앞에 꼽는 것은 이런 이유들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30살 전후에 썼던 인간의 수명이 지금 90을 2배, 3배까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기여가 수돗물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엔 차원에서도 거듭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유엔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해서 SDGs에 17개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여기에는 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6번째는 클린 워터, 수돗물입니다. 동시에 세니테이션, 하수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그만큼 중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세계가 합의한 과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예산은 환경부 예산 약 7조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3조쯤 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쓰는 예산이 3조 정도쯤입니다. 우리가 내는 수도요금은 별도로 다시 수돗물과 관련한 예산이 됩니다. 지자체들마다 또 수돗물과 관련한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조 정도쯤의 예산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5,200만으로 나눈다면 약 19만 원 정도쯤의 예산이 매년 우리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부 예산의 40%, 국가 예산의 2.5% 정도쯤이 수돗물에 대해서 쓰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자원인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것을 만드는데 크게 수고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일당 하루 일일 급수량, 한 명에게 하루 공급하는 수돗물의 양입니다. 보면은 354도 있고 396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34리터, 335리터 정도쯤 됩니다. 정수장에서 335리터 정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오다가 누수가 되는 양이 약 20%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돗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쓰이는 수돗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에 와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185리터 정도쯤 됩니다. 335리터 정도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276리터 정도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 185리터 정도를 가정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렇게 공급되는 양 중에서 우리가 직접 마시는 물은 약 2리터 정도쯤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약 2리터 정도쯤인데 이 2리터를 위해서 연간 한 사람에게 700리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약 10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수도의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13,000km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은
무려 12만 킬로의 상수 관로가 건설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한 명을 위해서 약 300m 정도쯤의 수도 관거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돗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달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마시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면 기껏 2kg밖에 안 되니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생수 병들이 1분에, 전 세계적으로는 1분에, 무려 1분 안에 300만 개가 던져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수병들이 버려지고 그들의 많은 것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플랑크톤의 바닥까지 떠내려가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고기들을 먹는 것에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잔뜩 병뚜껑을 먹고, 그리고 또 이 녀석이 엄마인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자기 새끼한테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의 생태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다른 측면으로 저는 생수를 마시면은 그것의 마신 것의 3분의 1 정도의 석유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것은 생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을 취수하죠. 땅속의 물을. 그리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병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운반을 하죠. 그리고 냉장을 하죠. 그걸 폐기를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석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탄산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생수를 마시는 것에 약 700배 정도쯤의 수돗물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수돗물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수기조차도 수돗물의 끝에 달려있는 설비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수돗물 끝에다가 정수기를 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정수기 안에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정수기 끝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럼 손에 있는 세균들이 정수기에 붙어서 증식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정수기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정수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일반 세균의 경우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 5대에 한 대꼴 정도씩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수기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체되어 있게 되면은 위생적으로 그냥 수돗물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작년인가요? 아니군요. 2017년이군요. 2017년에 얼음 정수기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바가 있습니다. 얼음을 얼리는 이 도관이 벗겨져서 이것이 얼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막상 나고 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도리어 피해자들이 지기도 했어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소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피해를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어쨌든지 간에 국가에서 공급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물입니다. 하지만 정수기를 다는 순간 그 물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정수기를 판매한 업자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물을 택해야 될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물보다는 수돗물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돗물을 쓰면서도 좀 더 안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근래에 필터를 끼우기 시작합니다.
수돗물 끝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필터에 이러저런 이물질들이 낍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수돗물은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로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이물질들이 조금씩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입안이 개운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수돗물과 함께 이물질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온수를 사용하잖아요. 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돗물이 보일러를 돌고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관로를 또 통하게 되고 보일러의 관을 통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이물질들이 일부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끝에 필터를 꽂아 놓으면은 반드시 이곳에 이물질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정수기와 비슷한 원리로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끼우는 것이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것보다 위생적으로는 더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 건가라는 부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느 게 더 현명한 건가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듭 인천의 붉은 물 사태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작년에 붉은 수돗물이 터지니까 맨 처음에 인천의 공무원들이 했던 부분은 자기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고예요. 터지니까 맨 처음에 한 대응은 어떤 거냐면은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를 회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부서는 수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공급부서에 급수부에 연락을 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급수부로 보면은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서 시민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런 사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적인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혼란을 더욱 키우게 됐습니다. 시장님은 자꾸 나와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데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뭘 사과해야 되는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죠. 수돗물과 관련해서 저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써왔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관로를 깔기만 한 것이지 그 관로 안에 녹이 쓴 것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가 혹시라도 터지면은 그 사고를 긴급하게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을 적절하게 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수돗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수돗물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마시고 싶은 물, 그 깨끗한 물, 냄새가 나지 않는 물, 그리고 취수장의 그 취수원, 그러니까 강에 녹조가 끼지 않는 그런 강에서 취수한 물,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물인 겁니다. 근데 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각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죠. 하지만 이런 수돗물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생수나 정수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훨씬 더 안전한 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물이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5분의 3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10조나 들이는 상당히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돗물의 지금 발전 단계는 이런 쪽입니다. 처음에는 아예 우리나라도 수돗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급해서 수돗물의 대부분, 필요한 수돗물의 대부분을 공급하는데 완료한 것이 90년까지입니다. 90년대까지도 수돗물의 공급에 정책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0년대 초반 특히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한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됩니다. 수돗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수돗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수돗물 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주체들까지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다가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더 제안하고 싶은데요. 매력적인 수돗물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화장실에 나오는 수돗물과 그리고 정수기에 나오는 수돗물과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과 다 같은 수돗물입니다. 하다못해 변기에 나오는 물조차도 수돗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 손 씻는 옆에서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좋게 만들고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돗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등이 잘 정비돼서 그걸 마시는 것 자체가 폼나는 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돗물에 대한 그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신뢰를 서로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좀 다른 내용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민들이 수돗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과 불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수돗물을 관리해왔던 주체들, 수돗물을 홍보해왔던 방법들, 이런 데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전에 수도 공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꽁무니를 빼는 그런 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번 당해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주체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돗물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방치해버린다면은, 수돗물을 외면해버린다면은 수돗물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버리고 살 수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수돗물과 함께 가야 된다면은 우리는 수돗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더 좋은 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돗물을 우리가 기꺼이 믿고 마셔줌으로 인해서 또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신뢰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불신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수돗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수돗물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멋지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역시 수돗물입니다. 믿고 마셔야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